새 정승의 기묘한 팔도 여행. 옛날 조선 팔도를 뒤흔든 세 명의 정승이 있었다. 이들은 젊은 시절 한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며 우리는 형제처럼 지내자고 맹세했다. 세월이 흘러 가정을 이루고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뜻을 모았다. 이제 모든 것을 이뤘으니 조선 팔도를 구경하며 세상의 이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자. 그렇게 세 정승은 긴 여행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고 거꾸로 묻힌 시신이 발견되며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세 정승이 숨겨둔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다. 운명을 바꾸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며 잊혀진 비밀을 밝혀낸 전설의 여정이다. 이제 세 정승과 함께 조선 팔도를 누벼보자. 궁금하지 않은가?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기묘한 일들을 겪었는지. 옛날 한마을에 백정승, 정정승, 이정승 이렇게 세 명의 정승이 살고 있었는데 집안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총명하여 훌륭한 학문을 익히고 있었다. 이들은 젊은 시절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며 서로 뜻을 모아 결의 형제를 맺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우정을 변치 말고 형제처럼 지내자. 그들은 그렇게 약속했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다짐을 지키며 살아갔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두었으며 어느덧 5060세가 되어 집안도 번창하고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으니 함께 조선 팔도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혀보자. 이들은 각자 아들과 며느리와 상의한 끝에 좋은 옷을 맞춰 입고 옛날 돈으로 100냥, 현재 10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챙겼다. 느슨하게 보따리를 짊어지고 드디어 조선 팔도를 여행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출발하면서도 서당 시절의 다짐을 떠올리며 서로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해 끝까지 형제처럼 함께하자 라고 다짐했다. 새 정승은 한가로이 조선 팔도를 여행했다.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않았고 한가해도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가 기울어 산을 하나 넘어야 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그들은 지친 몸을 쉬기 위해 자리를 잡고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저 건너편 산속에 무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저 사람들이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백정승은 흥미를 느끼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조선 팔도를 구경하러 나섰으니 저기에도 한번 가보세. 거기 가면 술도 있고 팝도 있을 테니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세 사람은 산을 넘어갔다. 그곳은 뜻밖에도 한 부잣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곳이었다. 백정승이 주변을 둘러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시신이 거꾸로 묻히고 있군. 그는 상주를 불러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대접도 잘 받았고 이대로 그냥 떠나기 미안하여 한마디 하려 합니다. 상주는 예의를 갖추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님? 이곳은 좋은 명당인데 왜 시신을 거꾸로 묻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상주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은 명당이 맞지만 시신이 상하가 뒤바뀌게 묻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절반 정도 묻힌 상태였다. 상주는 5 형제와 함께 상의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결국 큰형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친 영감이군. 쫓아내버려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맞상주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하다. 저 손님이 괜히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사실 이 집안은 맞상주가 전처에게서 얻은 아들 하나와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 넷이 있어 총 5 형제가 있었다. 맞상주는 깊이 고민한 끝에 손님에게 다시 물었다. 만약 우리가 이 시신을 다시 파서 정말 거꾸로 묻혀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만약 거꾸로 묻혀 있지 않다면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묻혀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손님께 평생 먹고 살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약을 서둘러 작성한 후 이미 절반쯤 묻힌 시신을 다시 파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신은 실제로 거꾸로 묻혀 있었다. 맞상주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내 동생들이 무슨 계략을 쓴 것이 아닐까? 어떻게든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백정승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이미 시신을 파냈으니 다시 같은 자리에 묻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좋은 자리를 하나 골라주십시오. 백정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자리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새로운 명당을 찾아냈고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을 파보면 석관이 나올 것입니다.
그곳에 모시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자 실제로 석관이 나왔다.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시신은 그곳으로 옮겨져 다시 장례를 치렀다. 상주는 백정승의 지혜에 깊이 감탄하여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참으로 정승이라 불릴 만한 분들이십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손님들을 극진히 모시고 새 옷을 한 벌씩 마련해 주었으며 여행 경비로 100냥을 내어 주었다. 그렇게 다시 길을 떠난 새 정승은 계속 조선 팔도를 여행했다. 또 다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어 그들은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다. 마침 크고 아름다운 기와집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예의를 갖추어 인사한 후 집주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맛있는 식사가 차려졌지만 집주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다. 이에 백정승이 물었다. 여보, 주인장, 왜 그리 걱정이 많아 보이십니까? 집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손님들, 저는 재산도 많고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십니까? 사실 저희 집안은 3대째 외아들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살 난 손자가 병에 걸려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어떠한 약을 써도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아이가 죽으면 우리 집안의 혈통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때 정정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아이를 한번 봐도 괜찮겠습니까? 집주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안내했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정정승은 깊이 고민한 후 말했다. 제가 한번 침을 놓아보겠습니다.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설령 죽더라도 상관없으니 한번 시도해 주십시오. 정정승은 침을 꺼내 아이의 배꼽 아래 정확한 혈자리에 한 대를 깊이 놓았다. 그리고 약 5분 후 침을 빼내니 그 끝에 바늘 같은 이물질이 달려나왔다. 집주인과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그 순간부터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점점 기력을 회복하더니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다. 집주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정승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며 말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은 새 정승을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했으며 소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고 큰 금액의 여비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다시 길을 떠난 새 정승은 또다시 조선 팔도를 유람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그들은 또다시 큰 기와집을 찾아 하룻밤 묵게 되었다. 집주인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새 정승을 정성껏 맞아주었다. 맛있는 저녁을 대접받고 편안히 쉬던 중 다음날 아침 세수를 하러 밖으로 나간 백정승이 마당에서 한 젊은 여인을 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순간적으로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이 여인은 오늘 밤 남편을 잃을 운명이구나. 그는 급히 집주인을 찾아가 물었다. 저기 마당에 있는 젊은 여인은 누구입니까? 집주인은 대답했다. 제 며느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백정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오늘 낮 12시가 되면 이 며느님은 남편을 잃게 될 운명입니다. 집주인은 깜짝 놀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혹시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야 있지요. 하지만 제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백정승은 며느리를 불러 말했다. 아가씨, 오늘 낮 12시에 상부할 팔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따르면 그것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은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고 간절하게 말했다. 설령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디 제 남편이 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낮 11시 30분이 되면 모든 옷을 벗고 집의 가장 높은 용마루에 올라가 거꾸로 서 있으십시오.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백정승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백정승은 젊은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남편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한낮이었고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백정승은 시간을 확인한 뒤 말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올라가십시오. 그녀는 머뭇거림 없이 온몸에 옷을 벗고 지붕의 가장 높은 곳 용마루에 올라가 거꾸로 엎드려야 했다. 백정승은 그녀에게 12시가 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그날 그녀의 남편은 서울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몇몇 동무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마침 그들의 마을이 보일 즈음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큰 비를 피할 곳을 찾던 그들은 마침 방앗간 아래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5명이 함께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남편의 눈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들어왔다. 우리 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저게 내 아내가 아닌가? 그녀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 거꾸로 서 있었다. 남편은 순간 당황하며 생각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황급히 그곳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방앗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깔려 죽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여전히 지붕 위에서 거꾸로 서 있었다. 그는 곧장 사랑채로 달려가 손님들에게 절을 하며 인사를 올렸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제가 돌아왔습니다. 백정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무사히 돌아왔느냐? 그제야 손님들이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내려와도 된다. 그녀는 천천히 용마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부끄러움보다도 남편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을 지켜본 집안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세상에는 정말 아는 사람이 많구나. 이세 정승은 팔도를 여행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았다. 서로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결의 형제로서 깊은 우정을 나누며 묵묵히 백성들을 도왔다. 팔도 여행을 마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창시켰다. 그들의 후손들은 학문을 이어받아 진사, 판사, 정승까지 배출하며 대대로 번성했다고 한다. 이렇게 세 정승의 팔도 여행과 기묘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다.